이해라는 말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해를 보자면 사리를 분별해 해석하거나 깨달아 암 또는 알아서 잘 받아들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과 친구 사이도 이런 이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죠. 더 나아가면 이해관계라는 말도 있고요. 이해가 없으면 원활한 인간관계는 생길 수 없고 넓게는 나와 사회를 정확히 볼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사회와 집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이 이해의 폭에는 차이가 있죠. 굳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진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기적인 요소 정도만 이해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미스터리 영상을 제작할 때 새로 알게 되는 사건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미스터리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새로 알게 되는 사건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당연히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매번 오해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이 단어의 가치나 무게를 더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그럼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동안 이 나라 전체를 흔들 만큼의 잔인한 범죄자의 소식을 인터넷이나 SNS로 알게 될 때가 있죠.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만 노리는 연쇄살인마가 붙잡혔는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요. 하지만 범인의 사회적 환경이 불쌍했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아니면 범인과의 사법거래를 통해서 감형됐다는 판결이 내릴 때 우리가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는 건 당연한 반응이죠. 보통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대로 되갚아주거나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범죄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슷한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할 방법을 찾게 되죠.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고 사람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범죄자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범죄자를 사형시켜서 다른 범죄자들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죠. 하지만 먼저 벌을 받을까봐 범행을 하지 않는 범죄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분석하고 이해한 끝에 알아낸 점이라는 거죠.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 다수는 불우한 가정과 폭력이나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일반인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잘못된 사회와 주변 환경이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범죄자는 지금보다 크게 줄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범죄자도 이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담당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의 말과 생각을 하던 연쇄살인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정남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한국을 경악하게 만든 연쇄살인마의 등장으로 경찰과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살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4년부터 범행이 시작됐고 2006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13명을 살해했고 20명은 살인 미수에 그쳤죠. 그리고 이미 1년 전부터 또 다른 연쇄살인마가 나타난 뒤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결국 범인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내렸지만 아직도 이 사건들은 자주 이야기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정남규라고 합니다. 경기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범 중 한 명이죠. 정남규는 왜 살인마가 됐을까요? 첫 범행을 보면 2004년 1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13살인 윤군과 12살의 임군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겨요.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구에서 44살의 남성 그리고 24살 여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서 중상을 입히고 살해했죠. 그 뒤로는 계속 경기도 군포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골라서 살인해왔어요. 정남규가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살인에 실패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 더 많았던 겁니다. 주로 CCTV가 없었고요. 방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우범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계획성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범행 방식도 문을 따거나 창문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문이 열려있는 집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러한 수법은 살인 자체의 쾌락을 느끼며 더 쉽고 많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된 방식이라고 분석했죠. 정남규는 준비 과정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살인범들의 수법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살인범이 되는 거죠.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지하철로 2-3 정거장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쉽게 매일 10km씩 달리기 연습과 근력 운동을 따로 했어요. 범행을 위해 준비한 운동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건강정보 프로를 꾸준히 시청했고요. 식단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체력 유지를 위해서 담배도 피지 않아요. 범행만을 위해 자신의 몸을 준비해 둔 사람인 거죠. 더 빠르고 쉬운 범행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해요.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죠.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정남규의 집을 조사해 봤더니 과학수사 관련 잡지가 수십 건이 발견됐고요. 평소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챙겨볼 정도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다룬 기사를 모두 스크랩했어요. 그리고 알려진 수사 진행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범행 수법을 조금씩 바꿨죠. 최대한 완전 범죄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신발의 밑창도 잘라냈어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는 정남규의 증거가 남지 않았던 겁니다. 흉기를 사용할 때도 손에서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칼이 지문이 잘 남지 않는 재질의 장갑을 끼고 범행하는 이런 준비들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살인을 이어갔죠. 그래도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데요. 2년 넘게 살인과 방화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던 중에 2006년 4월 22일 새벽이었어요. 신길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려고 방안을 뒤졌는데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했죠. 그래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둔기로 내리쳐 살인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예상 밖의 거센 저항을 했고요. 옆방에서 자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난 아버지까지 합세해서 몸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정남규가 제압당해요. 그리고 경찰 신고로 붙잡히게 된 거죠.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에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2시간 만에 다시 잡히면서 정남규의 범행이 완전히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시간이죠. 정남규는 왜 이런 끔찍한 살인마가 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남규의 성장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규는 1969년 3월 1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 환경과 아빠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정남규가 그나마 가장 의지하고 있던 이웃 아저씨에게 성추행과 강간,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당했어요. 그러자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었고 성적도 안 좋았던 데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까지 겪었죠. 이걸 견디다 못해서 고등학교 때 가족과 거주지를 옮기고 전학을 갑니다. 여기서 졸업은 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는 못했어요. 방앗간에서 배달을 하거나 막노동을 가끔씩 하다가 군에 입대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선임들에게 구타와 기수열애를 당해요. 그 당시 군대가 구타나 가혹행위는 당연하다시피 하던 때였고 기수열애는 군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군인 입장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정남규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에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1989년은 정남규가 20살이 되던 때인데요. 이때부터 특수강독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994년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받았고 1996년과 1999년에는 절도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씩을 받았어요. 성인이 되고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살았던 거죠. 200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30살이 되자 인천 부평구에서 엄마와 친누나 3명과 살았지만 가족 중 아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살림을 꾸렸죠. 결국 정남규는 가난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군대 내 가혹행위를 전부 겪은 사람이에요. 사회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할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험을 했다고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도와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다가 나중엔 자신이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살인을 시작했고 여기서 오는 쾌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중독됐죠. 그렇게 우리나라에 다시 없는 연쇄살인마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2년간 경기 서울 서남부 지역을 떠돌면서 살인을 하다 붙잡히는데요. 아마 붙잡히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고 단서를 찾지 못한 몇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있었겠죠. 정남규의 검거는 단순 강도 상해범으로 붙잡힌 거였어요. 이때 형사가 날카롭게 추궁하지 못했다면 아마 강도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을 거고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살인을 또 했겠죠. 하지만 몇 년간 정남규를 쫓아오던 형사가 과거에 정남규는 어릴 적 이웃 아저씨에게 야산에서 운동화끈에 손이 묶여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듣고 여기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월에 살해된 부천 소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정남규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정남규의 자백으로 모든 사건은 드러나게 됩니다. 체포 후에 정남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범행 후 아주 높은 만족감을 느꼈고 죄책감도 전혀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장 검증 사진인데 이때 유족과 사람들이 정남규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도 정남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노려보거나 달려들려고 하는 이런 돌발 행동을 보였고요.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카메라를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이런 면을 보면 확실히 정상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취조 과정에서는 스스로 유영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유영철의 스승이다 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좀 과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시작된 목적형 살인이었다는 유영철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이 사람은 쾌락,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수 더 위라는 이야기였어요. 범행 수법 면에서도 다른 살인 사건들보다 훨씬 잔인했죠.
더 빠르고 쉽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했고 성폭행과 방화를 동시에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런 범행 수법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성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미제 사건이었던 부천소년 살인사건과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도 정남규가 먼저 자백하면서 경찰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정남규는 자백 과정에서 죄책감과 피해자 유족에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살인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했어요. 이런 행동은 재판에서도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죠.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결국 2007년에 대법원 재판에서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살해 동기의 신빙성들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 사형이 확정됩니다. 재판 중에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른 연쇄살인범들처럼 사형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정남규가 2009년 11월 21일 40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이걸 뒤늦게 발견한 교도관들이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다음날 사망하게 됐어요. 이 자살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 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자신도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살을 선택했거나 수감 중에 있으니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해 자신을 살해한 것이라는 분석인 거죠.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해 답답하니 빨리 사형시켜달라는 말을 반복했었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해 계속 무기력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범죄 자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정남규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라 더 이상 분석할 방법이 없는 게 아쉽긴 하죠. 정남규가 사망하고 경기도 안양 평촌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됩니다. 이때 가족 중 누나 외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취재진과 일반인의 빈소 출입을 제한했었죠. 아마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면 빈소를 훼손하거나 돌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 조문을 제한한 것 같고요. 장례 기간에 공개된 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됐죠. 예. 이렇게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 최악의 연쇄살인마인 정남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남규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만의 해석을 좀 하고 그리고 미스터리 사건, 살인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분이 그동안 유튜브에서 봐왔던 영상과는 다르게 하려고 좀 시도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남규의 범행 계획 중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의 칼럼을 스크랩한 것이 밝혀지자 수사관들이 굉장히 소름 끼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정남규를 만나본 형사들의 인터뷰고요. 국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소름 돋는 범죄자를 말할 때 정남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남규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살인의 목적이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가 뭐냐는 질문도 해봤는데 평소 시간이 날 때 운동장 달리기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취미로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다시 정남규가 한 대답이 경찰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거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반사회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범죄자를 만나는 사람들도 정남규는 다른 범죄자와는 확실히 달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점에서 정상인의 사고를 이건 한참 많이 벗어난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마였다고 볼 수 있죠. 정남규가 오랫동안 살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범행 수법을 주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아본 또는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은요, 시그니처라고 해서요, 범행 지문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같은 방식, 같은 수법을 이용해서만 살인을 해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여간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요. 항상 하던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고의적으로 조금씩 바꿨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르고 있던 범죄자들이 우연히 정남규와 범죄 수법이 겹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남규 대신에 검거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남규는 붙잡혔고 치밀한 살인 수법과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 이런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정남규의 팬카페가 생기기도 했었죠. 예.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범죄자에 대한 팬이 생겨요. 이것도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는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는 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싶네요. 예. 관련된 사건 중에 정남규가 저지른 수유동 3남매 살인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유가족인 이 아버지 송 씨를 범인으로 보고 강압 수사를 했어요. 협박과 내연 관계로 인한 친족 살인일 수도 있다 라면서 송 씨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무죄 추정의 원칙 없이 사건을 수사했던 거죠. 결국 이 일로 아내랑 이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소문이 나자 충격으로 송 씨 어머니가 사건 발생 후 3개월 뒤에 사망했어요. 이렇게 송 씨가 전부 가족을 잃습니다. 진범은 정남규로 밝혀졌지만 경찰이 사과와 보상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송 씨는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도 경찰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건네들었어요. 결국 혐의를 벗긴 했지만 그날 방화 사건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장애인도 됐죠.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송 씨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범은 이미 목을 매 사망했고요. 송 씨는 가족을 전부 잃었죠. 이게 단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려서 생긴 일이었어요. 정남규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내용들로만 좀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칠게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이비교주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연쇄살인마 중에 자신을 예수라고 칭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최악의 살인마가 또 있는데 이 사진 속 가운데 남자예요. 왜 자기를 예수라고 했는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왜 도대체 연쇄살인마가 되는지 이 이유를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